우리 아빠께요.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가을비가 내리는 스산한 묘지, 낯선 아이의 천진한 속삭임이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유성그룹 이진표 회장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순간 이 회장의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빠. 기가 막힌 그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빠 이름이 뭔데? 아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말하듯 묘비에 새겨진 세 글자를 작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름은 이현우인데요. 쿵! 심장이 까마득한 바닥으로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이진표 회장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들의 이름,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그 이름이 생전 처음 보는 저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수십 년간 굳어있던 그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운명적인 만남이 있기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새벽 유성그룹의 총수 이진표 회장은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1년 중 단 하루 그가 세상에서 가장 무력해지는 날. 26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외아들 현우의 기일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그 누구도 감히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오늘의 일정 보고도 모두 생략된 채 저택 전체는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의 마지막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사고 직전 자신에게 등을 돌리며 뱉었던 차가운 한마디. 전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파편이 되어 단 하루도 그를 편히 잠들게 두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는 마침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들의 묘를 찾았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작은 아이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차디찬 비석 앞에 선 이 회장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쪽 숲길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하지만 깨끗하게 빤 운동복 차림의 8살 남짓한 꼬마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익숙한 걸음으로 곧장 현우의 묘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감싸고 있던 동글동글한 조약돌 하나를 꺼내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잠든 이 신성한 공간에 나타난 낯선 아이의 존재가 거슬렸습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담긴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뭘 하느냐? 그 목소리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겁을 먹을 법도 한데 아이는 오히려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는 자신의 작은 입술 위로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천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쉿, 우리 아빠 깨요.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이 회장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었습니다. 내 아빠 무덤이라고? 여기가? 기가 막힌다는 생각에 그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빠 이름이 뭔데? 아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말하듯 묘비에 새겨진 세 글자를 작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름은 이현우인데요. 쿵. 심장이 까마득한 바닥으로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스산하던 바람도 바스락거리던 낙엽 소리도 자신의 거친 숨소리마저도 이진표 회장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들의 이름,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그 이름이 생전 처음 보는 저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수십 년간 굳어있던 그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진표 회장은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아이는 어느새 나타난 젊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
황급히 자리를 떠난 후였지만 아이가 남기고 간 우리 아빠 이름은 라는 말은 독한 메아리가 되어 그의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우산을 씌워주었지만 그는 쏟아지는 가을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에 오른 그의 눈앞으로 20년 전 과거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바로 그가 아들 현우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지는 것을 외면했던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이진표 회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오만한 남자였습니다. 그에게 아들 이현우는 사랑하는 자식이기 이전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유성그룹을 물려받아야 할 후계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 나타난 가난한 화가 지망생 오수연이라는 존재는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계획에 나타난 유일한 흠집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 흠집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수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대한 책상 너머로 그는 어린 수연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던지듯 밀어놓았습니다. 우리 현우, 자네가 감당할 아이가 아니네. 분수를 알아야지. 이 돈 받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게. 어린 수연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돈 봉투를 밀어내며 꿋꿋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사랑한 거지 돈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 시끄럽다. 그깟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칠 셈인가.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가족까지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만들 수 있어. 내가. 결국 수연은 눈물을 머금고 그 더러운 돈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현우가 아버지의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제가 전부를 잃었습니다. 시끄럽다. 감히 애비한테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의 후계자가 될 놈이 정신을 못 차려? 후계자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원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수연 씨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전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그것이 이진표가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우는 과속으로 차를 몰다 차가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진표 회장의 삶은 온통 후회로 잠식되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수조원의 재산,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박혀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이진표 회장은 텅 빈 저택의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무덤가에서 만났던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설마 그때 수연이 그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왔지만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그의 남은 인생은 후회를 넘어선 참회의 시간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혼란을 털어놓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성그룹 이진표 회장의 거대한 저택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값비싼 위스키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잔을 든 채 텅 빈 벽난로의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무덤가에서 만났던 아이의 얼굴과 아들의 이름 세 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단단하게 지탱해온 이성의 성벽이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일하게 믿는 혈육인 여동생 이진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오라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현우 때문에 또... 이 회장은 동생의 등장에 간신히 붙들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동생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덤가에서 있었던 기이한 만남, 아이의 얼굴에 아들 현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순간, 그리고 이현우라는 이름을 말하던 그 작은 입술까지. 진수가 만약 현우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내가 그 아이를 몰라보고 20년을 살아왔다면 나는 대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오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 눈가를 닦아내는 신용을 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오라버니, 현우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헛것을 다 보셨을까? 오라버니 눈에는 세상 모든 아이들이 다 현우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녀는 오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아마 근처 사는 동네 아이였을 거예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신기해서 장난친 거겠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다 오라버니 건강까지 해치시겠어요. 그녀의 위로는 논리적이었고 혼란에 빠진 이 회장의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보지 못하는 그녀의 등 뒤에서 진숙의 눈빛은 차가운 계산과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핏줄이 살아있다고? 안 될 말이지. 유성은 내 아들 것이 되어야 해. 이 늙은이가 정신 차리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어. 그녀는 오빠의 슬픔을 방패 삼아 자신의 아들을 유성그룹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거대한 위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안심시킨 뒤 저택을 나서자마자 차 안에서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비밀스러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예요. 지금부터 사람 하나를 찾아줘요. 이름은 오수연. 그리고 그 여자 옆에 붙어있는 8살짜리 사내아이도 함께.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전화를 끊는 그녀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 회장의 지독한 후회는 이제 동생의 탐욕을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진숙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오수연과 아들 하늘이의 소박한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수연의 모습, 동네 놀이터에서 해맑게 웃는 하늘이의 모습. 진숙은 그 평범한 행복이 담긴 사진들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누려야 할 부와 명예를 위협하는, 지워버려야 할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수연이 일하는 식당 건물주, 우리 그룹과 거래가 있다고 했지? 당장 연락해서 그 여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성그룹과의 모든 거래는 없을 거라고 전해. 한편 오수연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그녀의 솜씨를 믿어주는 사장 내외 덕분에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주인 내외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연 씨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네.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수연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버텨낼 힘이 없네. 정말 미안하네.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른 채 직장을 잃었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불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그녀의 낡은 연립주택 문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수연이야? 사내들은 다짜고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죽은 내 서방, 이현우 빚 받으러 왔다. 빚이라니요? 저희는 빚진 거 없어요. 현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끄러워.
사내는 품 안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차용증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내 서방놈이 살아생전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내 아들놈 험한 꼴 볼 줄 알아. 그것은 진숙이 사주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연과 하늘이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온갖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겁에 질려 엄마 뒤에 숨은 하늘이를 발견한 사내들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우리 회장님께서는 너희 모자가 서울 바닥에서 사라지는 걸 원하신다. 24시간 주지. 내일 이 시간까지 이 집에서 짐 빼서 꺼지지 않으면 내 아들놈이 무사할 줄 알아? 아들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라진 뒤 그녀는 텅 빈 방 안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이제는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두 모자의 연약한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도시의 뒷골목, 오수연은 아들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작은 24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집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룻밤 낯선 이들의 소음 속에서 몸을 뉘이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도 하늘이는 금세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유일한 친구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진표 회장의 저택 서재. 이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여동생 진숙의 연락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재에 들어선 진숙의 얼굴은 마치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사자처럼 어둡고 침통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앞에 서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라버니 마음 단단히 들으셔야 해요. 진숙의 비통한 목소리에 이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 오수연이라는 여자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라버니께서 걱정하시던 일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여자 작정하고 접근한 꽃뱀이 맞았어요.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숙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거짓말들을 사실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죽은 뒤에도 아이를 이용해서 상류층 남자들에게 계속 접근해 왔더군요. 이미 몇몇 집안에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해서 쫓겨난 적도 있고요. 현우의 아이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녀는 교묘하게 말끝을 흐리며 이 회장의 마음속에 최악의 상상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악행을 오빠를 위한 충심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더 이상 현우의 이름에 먹칠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 여자가 일하던 식당에도 연락해서 그만두게 하고 빚쟁이들을 보내 다시는 서울에 발 못 붙이게 경고도 했고요. 모두 오라버니를 위해서, 돌아가신 현우의 명예를 위해서 다 정리했어요. 진숙의 말은 이 회장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파고드는 독과 같았습니다. 손자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아들의 이름이 더러운 사기극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분노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돈 봉투를 내밀던 자신을 당당하게 쳐다보던 수연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그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그 당당함은 순수함이 아니라 사기꾼의 배짱이었던 게야. 죄책감은 분노라는 편리한 감정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오해하고 내몰았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보다 아들 또한 순진하게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믿는 것이 그의 마음을 지키는데 훨씬 더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향한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현우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없어야지. 내가 알아서 처리하거라.
그것은 진숙의 모든 악행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승인을 받은 진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오빠의 죄책감을 방패 삼아 눈앞의 가시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수연은 찜질방 한 구석에서 잠든 아들을 지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닌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이었습니다. 이진숙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암묵적인 승인을 받은 그녀는 이제 오수연이라는 존재를 서울에서, 아니, 오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뒷세계의 브로커를 통해 오수연의 과거를 완벽하게 날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경찰서의 사실확 인원. 그곳에는 오수연이 과거 여러 남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사기 전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를 갖춘 그 거짓말은 그 어떤 진실보다 더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이진표 회장은 여전히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말을 믿으면서도 무덤가에서 보았던 아이의 그 맑은 눈빛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던 그의 앞에 이진숙이 비장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차라리 제가 모르는 편이 나았을 텐데 이걸 오라버니께 보여드려야 할지 정말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하며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서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문서. 그 안에는 오수연이라는 이름 옆에 사기, 공갈 협박이라는 붉은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류의 글자들이 이 회장의 눈앞에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가 차가운 현실의 증거 앞에서 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란 말이냐? 네, 오라버니. 그래서 제가 현우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그렇게 막으려 했던 겁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우리 현우에게 접근했던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진숙의 마지막 말은 이 회장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에 확인 사살을 가하는 총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어. 내 아들은, 우리 현우는 저런 사기꾼에게 속았던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죄책감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되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오수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오해했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대신 아들 또한 순진하게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믿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산산조각난 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평생 처음으로 동생에게 명령이 아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그날 밤 작은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던 수연과 하늘이에게 진숙이 보낸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인연. 그들은 수연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너 서울 떠나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제발 저희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버려둬? 좋아. 내 아들놈 다리 하나 부러뜨려주면 그때는 정신 차리고 떠날래? 사채업자 하나가 하늘이에게로 험악하게 다가서는 순간 수연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싸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날게요. 당장 떠나겠습니다. 제발 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결국 수연은 그 자리에서 서울을 떠나겠다는 항복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을 털어 지방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우리에게 이러는 걸까?
혹시 현우 시아버님? 수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스에 오르기 전 유성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하게 솟아있는 빌딩은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아빠였던 남자의 가족에게 왜 자신들이 이렇게 쫓겨나야만 하는지 그 이유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문에서부터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힌 그녀는 빌딩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수연은 영문도 모른 채 닥쳐온 이 거대한 불행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하늘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수연은 아들을 끌어안고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 두 모자는 갈 곳을 잃고 절망의 한가운데에 버려졌습니다. 유성그룹의 거대한 빌딩은 밤이 되자 수많은 불빛을 뿜어내며 도시의 밤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은 빌딩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웅크리고 앉은 오수연과 하늘 모자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수연은 자신의 얇은 외투를 벗어 잠든 아들의 몸 위를 덮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지독한 절망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아들을 지켜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름 모를 시골로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편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울 시내를 무작정 헤매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는 희끗한 머리의 노신사, 바로 죽은 이현우의 운전기사였던 박 기사였습니다. 그는 현우가 죽은 뒤에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현우가 사랑했던 모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는 결국 양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연의 옛집을 찾아갔다가 그들이 험상궂은 사내들에게 쫓겨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도련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수연과 하늘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지막으로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도련님께서 늘 아련한 눈으로 바라보던 곳, 바로 유성그룹 본사였습니다. 박 기사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의 차 헤드라이트가 비를 맞으며 처량하게 앉아있는 두 모자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가 우산을 들고 다가서자 낯선 남자의 등장에 수연은 본능적으로 잠든 하늘이를 감싸 안으며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사모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박 기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자신의 얼굴을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도련님 운전기사 박진성입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늘 현우의 곁을 묵묵히 지키던 그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현우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도련님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사모님은 비 오는 날이면 꼭 따뜻한 대추차를 찾으신다고.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모님. 현우만이 알던 작은 습관. 그 한마디에 수연의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기사는 두 모자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방과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깊이 잠든 하늘이의 모습을 보며 수연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박 기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 기사의 얼굴이 분노와 슬픔으로 굳어졌습니다. 아가씨, 그건 분명 회장님의 동생 이진숙 부회장님께서 그런 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악행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도련님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이제는 사모님과 아기씨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돌아가신 주인을 향한 마지막 충정이었습니다. 그의 결심과 함께 기나긴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사의 작은 집, 그곳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곤히 잠든 하늘이의 모습을 오수연과 박 기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 기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모든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이진표 회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님께서는 진실을 볼 눈을 가리고 계십니다. 동생인 이진숙 부회장님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고 계신 게지요. 수연의 얼굴에 다시 절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박 기사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고 닳았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열쇠 하나였습니다. 돌아가신 도련님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회장님께도 알리지 않은 곳이었지요. 도련님은 그곳을 행복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박 기사의 시선은 아득한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현우가 자신에게 이 열쇠를 건네주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습니다. 현우는 갓 돌이 지난 하늘이를 품에 안고 박 기사에게 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박 기사님, 이건 제 비밀 공간 열쇠예요. 제 행복이 담긴 곳이죠.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젠가 아버님께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을 때 이걸 전해주세요. 아버님께서도 언젠가는 제가 지키려 했던 이 행복을 이해해 주실 겁니다. 박 기사는 그 약속을 20년간 지켜왔습니다. 회장님이 아들에 대한 증오와 후회 속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기에 그는 감히 열쇠를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 아기씨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일 겁니다. 이제는 회장님께서도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기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남루한 행색에 비서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의 기세는 당당했습니다. 돌아가신 이현우 도련님의 마지막 유언에 관한 일입니다. 회장님께 직접 전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혔던 회장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진표 회장은 옛 운전기사의 등장에 차갑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돈이라도 필요한가? 그의 경멸 어린 시선에도 박 기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이 회장의 거대한 책상 위로 낡은 열쇠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광활한 원목 책상 위에 놓인 작고 낡은 열쇠는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돌아가신 도련님의 마지막 부탁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박 기사는 이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행복의 집이라고 부르시던 비밀 오피스텔의 열쇠입니다. 도련님의 진짜 모습이 그리고 회장님께서 평생을 후회하며 찾고 계신 그 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박 기사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부디 아드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도련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충심입니다. 이진표 회장은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외롭게 놓인 낡은 열쇠에 고정되었습니다. 행복의 집. 아들이 단 한 번도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것. 이것 또한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꾼들의 또 다른 속임수일까? 아니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진실의 문일까? 여동생의 논리적인 경고와 늙은 운전기사의 진심 어린 호소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마침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진표 회장은 거대한 서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위스키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잔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에서는 낡고 작은 열쇠 하나가
초조하게 굴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진숙의 논리적인 경고가 그의 이성을 붙들었지만 박 기사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의 심장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거짓,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그는 밤새도록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의심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가장 잔인한 진실이라도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기사 없이 홀로 차를 몰았습니다. 박 기사가 건네준 주소는 그가 아들에게 사주었던 화려한 강남의 오피스텔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향한 곳은 낡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평범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래된 철문이 열리고 이 회장은 문턱을 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유흥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아들 현우와 낯선 여자, 그리고 무덤가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 아이의 첫 돌잔치 사진, 서툰 솜씨로 그린 가족 그림, 그리고 벽 한쪽에 붙어있는 아빠 사랑해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까지. 그곳은 한 남자가 회장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살았던 행복의 증거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현우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육아일기였습니다. 2018년 5월 1일. 오늘 하늘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수연 씨가 아픈 나를 위해 밤새 끓여준 죽을 먹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하고 맛있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다. 2018년 11월 20일.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일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아버지께서도 하늘이를 보시면 분명 이해해 주실 것이다. 분명. 일기의 마지막 장은 아들이 죽기 바로 전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증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불행할 것이라 믿었던 아들이 자신이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후회와 오만이 아들이 남긴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무덤가에서 아이가 조약돌을 올려놓던 모습, 겁에 질려 엄마 뒤에 숨던 가녀린 모습, 그리고 동생 진숙이 그들을 사기꾼이라며 경멸하던 목소리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후회의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기만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 거짓말에 노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기사,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그리고 그 아이와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게. 이진표 회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진표 회장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후회의 안개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아들과 손자를 기만한 자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선명한 목표의식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비서실과 법무팀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성그룹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여동생 이진숙과 관련된 모든 비리의 흔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박 기사는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오수연과 하늘이를 유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안전하게 피신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찜질방에서 최고급 호텔로 옮겨진 수연은 어리둥절했지만 박 기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모님, 이제 회장님께서 모든 진실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겁니다. 하지만 박 기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숙의 악행을 완벽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입으로 직접 죄를 실토하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마지막 충심을 다하기 위해 위험한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기사는 이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불안하고 초조한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도련님의 유품 중에 사모님께서 꼭 아셔야 할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미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유품이라는 말에 이진숙은 당장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한정식 집의 별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 기사는 일부러 어수룩하고 충성스러운 척 연기하며 그녀의 속내를 교묘하게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평생 이 집안을 모셨습니다. 이제 보니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회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방식이 너무 불안합니다. 오수연 씨 것 말입니다. 사채업자의 거짓 서류까지 혹시라도 회장님께서 아시면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진숙은 보잘것없는 늙은 기사가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박 기사가 뭘 모르는군. 그깟 사채업자 몇 푼 쥐어주고 서류 몇 장 만든 게 탈로 날 것 같아? 20년 전에는 더한 일도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는데 내 오라버니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주는 거짓 정보만 철석같이 믿고 제 핏줄의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자는가. 이제 현우가 남긴 그 핏줄만 깨끗하게 정리하면 내 아들이 유성의 주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박 기사, 자네는 그냥 하던 대로 내 차 문이나 잘 열어주면 돼. 알겠어? 그녀는 박 기사를 완벽하게 얕보고 자신의 모든 죄악과 계획을 자랑처럼 떠벌렸습니다. 박 기사는 떨리는 손을 감춘 채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오만함에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 안주머니에서는 소형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진숙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를 떠난 뒤 박 기사는 홀로 남아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녹음된 진숙의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는 곧장 이진표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계획대로 진행하시지요. 이제 심판을 위한 모든 칼날이 준비되었습니다. 거대한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룹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숙이 자신의 아들을 핵심 이사로 추천하여 유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오빠 이진표는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고 눈에 가시 같던 오수연 모자는 이미 서울에서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가장 상석 이진표 회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진숙은 주주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오라버니이신 이진표 회장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무거운 짐을 덜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유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피로 제 아들 유진석을 이사직에 추천하는 바입니다. 진숙의 아들이 단상에 올라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주주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안건이 통과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쾅!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의 그림자를 모두 벗어 던진 채 왕의 위엄을 되찾은 이진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작은 아이 하늘이의 손이 꼭 쥐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오수연이 조용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라버니, 여긴 어쩐 일로? 진숙이 경악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회장은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단상 위에 앉히고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유일한 상속자를 소개해야겠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하늘이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제 아들고 이현우 군의 외아들이자 나의 단 하나뿐인 손자 이하늘입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숙이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라버니가 노망이 드셨다. 저 여자는 현우 오빠 이름이나 팔아먹는 사기꾼이고 저 애는 핏줄도 아닌 근본 없는 놈이에요. 그녀의 발악에 이 회장은 차가운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꾸나. 그가 손짓하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유성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어두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주주들과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주목했습니다. 이진숙의 마지막 거짓말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진표 회장의 신호와 함께 정막에 잠겨있던 주주총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벽을 배경으로 젊은 아들 현우와 오수연 그리고 갓난아기인 하늘이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사진 속에서 현우의 눈빛은 이진표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깊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첫 돌잔치, 서툰 솜씨로 그린 가족 그림, 세 사람이 함께 떠난 소박한 바닷가 여행.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진 속에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화면에는 현우의 육아일기 내용이 이진표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술렁이던 주주들은 점차 숙연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아버지의 후회가 얼마나 컸는지 그 모든 것이 스크린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진숙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조작된 거야. 저것들이 내 오빠를 속이려고 작정한 거라고. 오라버니, 정신 차리세요. 저런 뻔한 연극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녀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박 기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단상 위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진숙 사모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기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장 스피커를 통해 이진숙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기사가 뭘 모르는군. 그깟 사채업자 몇 푼 쥐어주고 서류 몇 장 만든 게 탈로 날 것 같아? 20년 전에는 더한 일도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는데 내 오라버니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주는 거짓 정보만 철석같이 믿고 제 핏줄의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자는가. 이제 현우가 남긴 그 핏줄만 깨끗하게 정리하면 내 아들이 유성의 주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죄악이 생생하게 증명되는 순간 이진숙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위성과 명예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녹음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주저앉은 이진숙과 넋이 나간 그녀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진숙 씨 횡령, 배임 및 사기,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한때 유성그룹의 우아한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진표 회장은 단상 위에서 자신의 손자 하늘이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숙의 비명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주주총회가 끝난 며칠 뒤 이진표 회장의 저택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낯선 하늘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신기해했고 그 뒤를 오수연이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따랐습니다. 이진표 회장은 멀리서 그런 두 사람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텅 비었던 성에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수연과 하늘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에게 다 함께 가야지. 세 사람이 함께 아들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은 이진표가 평생을 홀로 오갔던 그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 안에서 하늘이가 조잘거리며 아빠에 대해 물었고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현우와의 소소했던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뒷좌석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매일같이 들었을 평범하고 행복한 대화였습니다. 마침내 현우의 묘 앞에 선 이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5년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던 그의 등이었습니다. 그는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마침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아, 이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내가 옳았다.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여기 있었는데 이 아비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평생을 짓누르던 후회와 죄책감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 할아버지의 등을 작은 손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할아버지 슬퍼하는 거 싫어할 거예요. 아이는 자신의 소매 끝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이 회장은 하늘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품이 아들의 무덤 앞에서 손자의 체온으로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눈물의 화해를 마친 후 이진표 회장의 저택에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수연은 이 회장에게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현우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현우 씨가 남긴 물건들이에요. 이제는 아버님께서 간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버님이라 부르는 수연의 목소리에 이 회장은 잠시 말을 잇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 몇 권과 달고 다른 장명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온통 수연과 하늘이의 모습만이 사랑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장명책을 펼쳤습니다. 책 안에는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으로 아들의 익숙한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처럼 맑고 크게 자라라. 언젠가 아버지께서도 이 하늘을 보며 나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이해해 주시는 날이 오겠지.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이해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회장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의 지독했던 후회가 아들의 용서와 사랑 속에서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늘 적막과 냉기만이 감돌던 이진표 회장의 거대한 저택 거실에 이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기차 넘어져요. 빨리요. 허허, 이놈아. 할애비가 그렇게 힘이 없지 않다. 이진표 회장은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바닥에 앉아 손주 하늘이와 함께 장난감 기차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세상에 보여준 적 없던 인자하고 행복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수연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내오다 그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텅 비었던 거대한 성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사는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하늘이라는 이름처럼 세 사람의 미래는 이제 맑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